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공천원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관련 수사가 이뤄진 지 2달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소환되는 건데 경찰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김 의원의 13가지 혐의 전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유아 기자, 김 의원은 아직 도착 전입니까? 네, 이곳 서울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을 김병기 의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잠시 뒤 도착할 예정이라서 통제선과 포토라인이 설치된 채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김 의원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 차남은 김 의원의 청탁으로 숭실대에 편입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을 소환하기 전인 그제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김 의원 차남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동작구 구의원들로부터 공천원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의장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특혜 의혹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수사에 나선 뒤 김 의원 배우자와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 주변 인물들은 불러 조사했지만 정작 김 의원은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아 늑장 수사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지만 경찰은 집중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법 왜곡죄를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사법부도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홍국 기자, 현재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법 왜곡죄에 대한 토론은 오늘 오후 5시쯤 투표로 종결되고 강행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 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데 판사, 검사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처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원안이 상정되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서 처벌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재판하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도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수기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처리하고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언법 등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도 차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인데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에 이어 농지까지 투기 대상으로 지목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고 칭찬했던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성동구청장 소유의 농지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정 구청장은 출생 직후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50년 넘게 소유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매각 명령의 1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정 구청장은 뭐라고 반박했는지까지 김창섭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 소유 토지 목록입니다. 전남 여수의 논과 밭을 600평 넘게 매매했다고 돼 있는데 시기가 1968년생인 정 구청장 출생 직후와 2살 때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갓난아기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다며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을 언급했는데 정 구청장이 1호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정 구청장은 조부모가 매입한 땅을 장손인 본인 이름으로 등록한 것이라며 실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던 땅이고 1994년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소유 제한 등 규제를 소급 적용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함량 미달의 정치 공세라고 가세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기로 낙인 찍어 정치적 공격을 하겠다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모든 투기꾼에게도 각자의 사연은 있는 법이라며 남이 하면 투기고 정원호가 하면 조상덕인가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농사짓지 않으면 강제 매각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을 에둘러 지적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들을 언급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성 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 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법 왜곡죄 신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째 뽑으려는 사법 3대 개혁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셨듯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 직전에 이 법 왜곡죄 관련 법안 수정안을 제출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자, 대변인님, 원안과 수정안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일단 범위를 대폭 축소했고요. 원래는 형사재판 이외에도 민사, 행정, 가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형사재판만을 범위로 한다라고 축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 지적되었던 명확성을 좀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해석에 달랄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여지까지도 좀 안이한다라고 예외 적용을 둠으로써 좀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성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것은 오판을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해석의 여지가 다른 것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는 법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아마 사법부의 독립성 얘기를 또 계속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되어야죠.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뭔가 법을 왜곡하고 법을 위법하는 행위까지 다 면책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법 왜곡죄를 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안을 냈다고 하지만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송 대변인, 이 수정안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의도를 더 투명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는 대법관 우겨넣기, 그리고 재판헌법소원 도입, 그리고 이 법 왜곡죄는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작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다음에 발의된 것들입니다. 5월 2일, 5월 7일, 5월 2일. 이렇게 발의가 됐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법 왜곡죄의 범위를 형사사건으로만 축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주변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법관에 대해서까지 수사와 재판, 처벌을 통한 보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강한 경고 내지는 제어의 수단으로서 도입하고자 한다라는 의도가 매우 투명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주장에 맞지 않는 것처럼 법관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 재판하면 그것도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 왜 민사, 행정, 가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형사 사건만 남겨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권력자들에 대한 불리한 유죄 판결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30분 전에 법안을 수정한 부분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변인,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야당 의원들은 사실 법사위 통과한 법안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법안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당이 좀 개선하고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이 법 왜곡죄 부분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 이유는 사실 법사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시민단체나 아니면 학계나, 그러니까 저희의 진영 안에서도 나와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녹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법사위 이 법에 대해서 좀 주축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던 것들을 지도부가 조금 더 폭넓게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낸 것인데요. 네. 저는 이것들을 앞으로 법사위 지금 아마 법사위도 반발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본인들이 먼저 법사위 안에서 이런 의견들을 폭넓게 수용을 한다면 본회의 직전에 수정되는 일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 분들은 이제 지도부에 대한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단체나 같은 진영 안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으면 네. 법사위 안에서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좀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막 반발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과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통과하기 전에 미리 좀 지도부가 법사위 의원들과 조율할 수는 없는 겁니까? 조율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네. 아마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이른바 좀 강경한 주장들을 계속 내세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청래 대표가 사과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법사위 위원들의 반발이 있을 거를 예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위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 지도부의 결단, 정부적 판단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 움직임에 이 사법부가 유감을 또 표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빠져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법부의 이런 주장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의미의 사법 개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개혁이면요. 대상으로부터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법부가 그 현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맞아요. 더더군다나 이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대단히 엄중한 문제에 직결되는 겁니다. 유엔의 그 1985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사법권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법부의 독립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것은 모든 정부기관과 국가기관의 책무다 이렇게 네. 정하고 있고 특히나 사법부는 어떤 집단으로부터도 또는 어떤 이유로부터든 직간접적인 모든 제한, 부적절한 영향, 유인, 압력, 위협, 간섭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매우 직접적으로 법관들을 올가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은 어제 이 수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요.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판사가 법 왜곡죄로 고소당하면은 경찰에 나가 설명해야 됩니까?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사법권의 독립을 크게 위축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사법부가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도입되는 이런 법 왜곡죄와 같은 법은 분명한 악법입니다. 네, 성 대변인, 그러면 이 사법부가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법부의 목소리를 저희가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 법안과 관련된 논의나 아니면 공청회를 할 때마다 법안 나오라고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의견을 표명한 적도 많았고요. 다만 이 세 가지 법안에 좀 무게감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 2010년부터 사실 거기서 국민의힘도 주장하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지금 뭔가 재판의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화를 못한다는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사실 그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부가 환영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재판소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대법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는 환영할 일이다. 거기서 오히려 주장을 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견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사법부의 두 축 중에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법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테이블에 계속 올라와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설득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당에서 그런 테이블을 만들 때마다 좀 대법원 측에서 좀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대법원의 입장을 계속 듣지 않는다. 이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만 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들은 분명히 사법파괴법이 맞는 것이 대법관 우겨넣기 같은 경우에 작년 5월
4월 2일에 22대 국회에선 처음 발의됐습니다. 21대 민주당 이탄 의원이 발의했었지만 3년 넘게 법안 소위 문턱도 못 넘다가 폐기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것은 16만 했습니다. 아까 대법원이 환영해야 될 만한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대법관들은 혼자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휘하에 많은 재판 연구관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을 빼면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을 합니다. 네. 그 휘하에 140명의 재판 연구관들이 있어요. 대부분 판사 아니면 부장판사급입니다. 그러면은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면 앞으로 일선 법원에서 그 판사들을 다 데려가야 됩니다. 1심, 2심에서 발생하는 공백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하급심 재판이 매우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이 뭐냐면요. 국민의힘 단식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특위가 있었습니다. 당내에. 거기서 똑같이 14명에서 26명 늘리자는 내용을 국민의힘 전신정당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그때도 발의는 했었지만 결국은 사법부의 의견을 들었고 그런 법은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대로 법이 통과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 의도가 결국은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뒤까지도 본인의 재판을 담당하게 될 대법관을 다 임명해놓는 그렇게 하면서 대법관을 우겨 넣어놓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 야당에서 누차 지적해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는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이명박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가 없던 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길게 짧게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은 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늘리게 된다면 그 부분을 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 당의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들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위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더 드러나고 그러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원님들께서 공소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의 기구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막 만들어서 의결했습니다. 당정청은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찰떡공조로 일을 잘 해왔다라는 말씀을 이 민주당 지도부는 공취모를 당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한 거라고 설명을 했지만 공취모에서는 해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당 공식 기구가 출범을 한 상황에서 공취모가 해산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동치모 분들이 또 모여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해산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치모에 소속되었던 분들 그리고 주축이었던 분들도 탈퇴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입장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거 모여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해산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나는 탈퇴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해산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 기본적 원론적 입장으로는 해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해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이러겠죠. 공치모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나 우려 지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런 그 우려 지점과는 달리 이 모임의 순수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기 위함인 것인데요. 근데 당에서 기구를 만든 만큼 저는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 특위 만든 이유. 대변인 뭐라고 보세요? 사실 그 이유에 관해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취모라고 하는 모임이 이른바 친명 모임 내지는 반청 모임으로까지 해석이 되니 이런 것들을 공식 기구화해서 흡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해석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공당이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 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라고 하는데 우리 국정조사감사법에 보면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또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그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는 사건의 피고인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 사건 이런 것들을 공소 취소하기 위해서 그 빌드업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어떻게 공당이 이런 것을 공식 기구로 만들고 위원장을 앉히고 실제로 일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쯤 되면은 사실은 우리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와해시키고자 하는 매우 반헌법적인 면모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치모라고 하는 모임도 즉각 해산돼야 하지만 이 공식 기구도 없애야 맞고 정청래 대표는 국민들께 사과드려야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투기용 농지 매각 이슈를 두고 국민의힘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겨냥했습니다. 정 구청장이 전남 여수에 갖고 있는 600여 평의 땅을 문제를 삼은 건데 여야 입장 듣고 오시죠. 정원호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습니다. 그 땅은 정원호 구청장 조부모님이 매입하여 손주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로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지만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맹지로 국민의힘에서는 정 구청장이 전남 여수의 논 38평과 밭 599평을 생후 넉 달과 2살 때 증여받았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정 구청장은 조부모가 매입한 땅을 장손인 본인 이름으로 등록한 거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런 해명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갓난아기 때 받은 게 본인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헌법이 경자 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취지를 존중하면 더더군다나 서울시장과 같은 고위공직에 오르겠다고 출마하시겠다는 분이라면은 이 농지는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처분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처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땅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농지법에 보면은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데에 땅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내가 갓난아기 때 받은 것이다라고 해명하면서 극구 계속 보유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좋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계속 통통 튀는 거예요. 지난번에 비거주 1주택까지 겨냥을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도 안 사는데 분당 아파트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받으니까 뭐 주말부부처럼 사연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왔는데 이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도 경작하지 않으면은 매각해야 된다고 하다가 또 정원호 구청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상속받은 농지나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AS성 멘트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과 정권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일관성과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점을 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투기꾼에게도 각자의 사연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재반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상속세 문제도 제기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 구청장의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민의힘이 이거를 지적한 것은 저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법 위반도 아니고요. 법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흠집내기,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 이거야말로 공격의 디테일이나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원호 구청장이 상시 수차례 팔기 위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박경미 대변인의 말을 들은 것처럼 이미 맹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지로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네. 팔려고 해도 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상속 문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느낄 때 과연 이게 상속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게 투기 목적인가? 정말 소규모의 땅을 정말 진짜 농사를 지었던 그 정원호 구청장의 아버님께서 농사를 지었던 땅인데 이것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정원호 구청장이 견제를 많이 받고 있구나 정도로 저는 생각하실 거라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정동영, 한성숙, 정은경 장관의 농지 보유 사실을 거론하면서 내로남불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로남불 지적,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공피고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바둑에 관해서 나온 격언 성격의 사자성어인데 남을 공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언급하셨듯이 뭐 정동영 장관, 한성숙 장관, 정은경 장관 등등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현직 국무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작용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결국은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매우 즉흥적이고 그리고 현재 정부와 내각에 있는 인사들의 실정을 돌아보지 않은 채 인기용으로 SNS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주택자에 관해서도 사실은 지금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 전부 다 처분했습니까? 아직 처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다주택자 때리기만 반복하면서 현재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가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은 말로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SNS로 완결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SNS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국정의 최고 책임자답게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는 데 집중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AS 발언이라고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강제 매각 발언이 공산당 같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니까 이 대통령이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서 농민에게 분배한 사람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기개혁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좀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승만 대통령 때 농지를 유상 매입, 유상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됐고 또 6.25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평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농지 매각 발언은 1950년대, 40년대 상황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은 시골에 가면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진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시골의 유유농지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현 시점의 과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80여 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와서 현재 본인의 핀트가 안 맞는 발언을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30대 운전자 등 2명이 다쳤는데 차량에선 다량의 마취제와 주사기가 발견돼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나왔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고 주변엔 차량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5분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대교 난간을 들이받은 뒤 20m 아래 한강 둔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 당시 충격으로 대교 난간이 이렇게 통째로 날아갔고 이 도로 구조물도 조각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0대 여성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추락 과정에서 반포대교 아래 강변북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를 충격해 40대 남성 운전자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이 혼자 추락하다가 강변북로에 있던 차를 치고 또 아래로 떨어진 거죠. 현장 측정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걸로 확인됐는데 차량 내부와 추락 현장 주변에선 마취에 쓰이는 프로포폴 주사제와 일회용 주사기, 카테터 등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 운전자가 마취용 약물을 갖고 있던 경위와 투약 상태로 운전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어젯밤 7시 반쯤 경북 영주의 한 야산에 공군 F-16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사고기는 야간 비행을 하던 중으로 조종사 한 명은 비상탈출에 성공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투기 추락으로 발생한 산불도 3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공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기 양주의 한 식당 주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직접 붙잡았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밑에 현금 봉투를 숨기는 80대 할머니를 보고 범죄를 의심하고 이 수거책이 나타나자 경찰 도착 전까지 시간을 끄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남성 여러 명이 달아나려는 한 남성을 붙잡습니다. 저항하던 남성은 바닥으로 넘어지고 그 순간 경찰이 출동합니다. 전화 사기 수거책을 시민과 군인 등이 힘을 합쳐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장면입니다. 검거에 가장 기여한 건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황성훈 씨입니다. 황 씨는 장시간 통화하던 80대 할머니가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수상한 검은 봉투를 놓고 가는 걸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봉투를 숨길 때 찾고 계셨습니다. 봉투를 가게로 가져와 확인해 보니 현금 1,4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화 사기를 직감한 황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사가 필요하니 돈을 가져오라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이곳에 현금 다발을 뒀습니다. 황 씨는 범인이 택시를 타고 나타나자 다가가 말을 걸며 시간을 끌었고 단골 손님과 군인들이 오자 설득해 함께 검거했습니다. 식사하러 왔느냐 가게로 가자고 이렇게 유인하고 안 잡히려고 그러고 그래서 몸싸움이 좀 많이 강했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돌려받는 순간에도 사기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피해 당하신 할머니는 너무 경황이 없어 하셨고 따님이 사위분하고 되게 감사하다고. 경찰은 할머니의 전 재산과 같은 돈을 찾아들여 기쁘다는 황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병기 의원이 오늘과 내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 변호사님, 이 김 의원 관련 의혹이 13개가 되거든요. 네네. 이틀 동안 이 모든 혐의 조사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김병기 의원의 혐의가 많기도 하고 또 가볍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시발이 된 거는 차남이 대학에 편입하는 문제부터 이야기가 됐었죠. 네. 그러다가 쿠팡 대표하고 호텔에서 밥 먹는 등의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와중에 김병기 의원이 전직 보좌관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오픈했다가 오히려 역풍 맞고 오히려 이것도 또 범죄 혐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와중에 배우자가 마음대로 구입의 법화를 갖다 썼다는 거, 거기에다가 급기야 이제 공천원금 그 녹취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똥이 또 강선우 의원한테 퍼져가지고 강선우 의원이 엊그저께 영장 청구된 것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까지 이제 통과가 됐단 말이죠. 기존에 2달 넘게 수사가 진행이 됐으니까 수사는 많이 진행이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의 혐의가 많고 또 중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의 수사하기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벅찰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에게 제기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관련 정황이 담긴 녹취를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서 혹시 그 얘기가 그래서 오라 그러면은 꼭 전화 주시라고 뭐 아니면 뭐 적당한 때 전화를 갖다가 걸어가지고 케어를 갖다가 하든지 오늘 오후쯤에 아마 가 전화를 할 거야. 해당 녹취는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이 보좌 직원에게 수사 대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뭐 진행이 되면 케어 이렇게 완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요? 뭐 정황적 증거로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출석 내지 소환 요구를 앞두고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뭐 전화를 하라고 했다든가 전화를 해서 또 케어하라고 했다든가 그 의미는 이제 관련된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그 진술의 방향을 조언하거나 뭐 지시하거나 하는 내용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네. 아마 경찰에서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직접 접근은 될 수는 없고 실제 이미 동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된 전 보좌관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보완하는 증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녹취도 있고 보좌진들의 증언도 나온 상황입니다. 정 변호사님, 이 정도면 김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의혹을 부인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 김 의원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부인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김병기 의원보다도 자초지종 사정을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보좌진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좌진들의 진술만으로도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그 보좌진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녹취도 하고 또 문서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부 혐의는 혹시 벗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편입 특혜 의혹과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의 차남, 어제 경찰에 소환돼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학 편입이나 취업 특혜 의혹 인정하십니까? 회사에서 부실 근무했다는 의혹에 대해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빗썸 입사하실 때도 특혜 있었던 거 인정하십니까? 숭실대 입학도 아버지가 도와주셨습니까? 네, 오늘 김 의원이 곧 출석을 할 예정인데 이 출석에 하루 앞서서 차남을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김병기 의원 출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실히 다지기 위한 조사였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차남의 취업 특혜와 관련해서는 숭실대를 방문해서
그 편입과 관련된 얘기를 나눈 사실이 있고 그때 특정 업체에 취업해서 계약과 편입에 대한 조언을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게 업체 취업으로 이어졌고 뭐 그 과정 그걸 통해서 실제 편입하는 결과로 나온 부분에 대한 전 보좌관의 상세한 진술이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아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차남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관련된 진술 증거라든가 물증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당사자인 차남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병기 의원을 조사할 예정인데 이 이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내일 수사를 잘 한 다음에 혹시 미진하다라고 하면은 주말에라도 다시 불러가지고 수사를 끝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김병기 의원의 혐의가 13가지에다가 그 굉장히 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선우 의원보다도 혐의가 훨씬 많고 제가 봤을 때 더 중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면은 3월 되지 않겠습니까? 네. 3월 중에는 다음 주에는 제가 봤을 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거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가가지고 3월 초까지는 아마 그 영장 실질 심사까지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인 20대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범행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조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3번의 범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실제 실패했죠. 다행히도 사망에 이르진 않고 회복이 됐는데 의식불명의 상태였고요. 그게 2025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사망사고는 2026년 1월 28일이고 두 번째는 2026년 2월 10일이었는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결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사건과 첫 번째 사망에 이른 사건 사이에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었던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노래방에서 같이 술을 마셨고요. 똑같이 약물이든 음료를 건네받아서 마시고 의식불명 상태로 돼 있다가 다행히 네. 깨어나서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마 이 그 피의자의 전화 통화 내역, 인스타그램의 이 교류 내역 이런 걸 전수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피의자 여성이 추가 피해자인 30대 남성이 쓰러졌을 당시에 이 남성을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려고 했다. 이런 사실까지 드러났다고요? 그게 피의자의 수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고 그걸 피해자가 마시고 쓰러지면 일단 방치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 그런데 이 노래주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피해자는 건장한 체격이었대요. 그다음에 당연히 의식은 또렷또렷했을 거고 그런데 1시간 뒤에 의식을 잃었는데 피의자가 그 노래주점 그 주인한테 같이 온 사람이 잠들었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계산은 다 할 테니까 나 먼저 가겠다. 근데 아마 그 노래주점 사장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동료 중에 한 명이 쓰러져 있으면은 노래주점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난처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 피의자가 119를 불렀다는 건데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마셨다고 한 술이 2병밖에 안 되는데 그 도수가 굉장히 약했고 그다음 그 중에 한 병은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쓰러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정리해보면 시기적으로 먼저 2명 만난 피해자는 의식불명 정도였고 이제 후에 2명이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건데 그럼 이 약물을 점점 높였다면은 이거는 계획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경찰이 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그때는 피의자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물을 준 것이고 그 약물은 평소에 본인이 먹던 것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그 우연히 주었다가 그 사고가 발생했고 그게 사망으로 이어졌다라고 해서 상해치사로 적용을 했었는데 실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거고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약물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점 그리고 약물을 탄 음료를 미리 상당량,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구매하는 이상을 준비했다는 것도 있고요.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범죄 대상을 물색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또 범행 이후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일식을 잃은 그 남자 상대방 범행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에 먼저 간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남겨서 알리바이를 또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최초부터 계획하고 한 범죄로 보이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통해서 범죄의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까지 진행을 한 상황인데 이 밝혀진 피해자들 외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추가 피해자가 더 드러난다, 추가 범행이 더 드러난다고 하면 또 어떻게 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혐의 중에 특수상해도 있지만 살인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인데 거기에다가 피해자가 여러 명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게 연쇄 살인이 곧바로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진단 결과 사이코패스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연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도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지 않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수사력이 이 추가 피해자에 모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수사 상황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어젯밤 김일성 광장에서 9차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 현 정권의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지적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다며 북미 관계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라트비아에서 강연을 준비하던 중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강제 추방됐습니다. 추방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현재에선 정치적 배경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강연장을 빠져나가는 란코프 교수에게 청중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현지 시간 24일 란코프 교수가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예정됐던 북한 관련 강연을 30분 앞두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생존 논리에 관한 강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민국에 구금된 란코프 교수는 입국 4시간 만에 에스토니아로 추방됐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라트비아 외무부 장관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상황에서 내가 북한 전문가라는 말을 듣고 긴장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라트비아는 친서방 노선을 유지하며 러시아와 거리를 둬왔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라트비아는 지난 20일 란코프 교수를 기피 인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혐의나 조치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한 북한 전문가로 2004년부터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며 북한학을 강의해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해 아직 수소차 등의 보급도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국내에서 수소를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소형 설비가 개발돼 상용화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한켠에 나란히 설치된 컨테이너. 안에는 배관들이 얽혀 있습니다. 국내 한 기업이 5년간 250억 원 이상 들여 순수 기술로 개발한 수소 생산 설비입니다. 이 설비는 하루에 수소차 85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430kg을 만듭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 시설과 연결하면 어디든 그린 수소 생산 공장이 되는 겁니다. 모듈러 형태로 개발해 여러 대를 연결하면 대형 플랜트에서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대용량 메가와트뿐만 아니라 기가와트까지 발전할 수 있는 모듈라로 확대할 수 있는 성능도 선진국에 비해 뛰어납니다. 1.2 메가와트 기준 수소 생산률이 86%로 미국이나 독일 기업들보다 4%포인트 높고 가격은 오히려 저렴합니다. 정부도 기술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청정수소는
우리 핵심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구원 투수입니다. 핵심 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한 설비는 3년 뒤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인데 2030년 전 세계 그린 수소 시장 규모는 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TV조선이 후원하고 조선교육문화미디어와 조선에듀가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교육대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AI 교육 및 성인 영어교육 부문에선 주식회사 YBM과 YBM 에듀가 각각 19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교육인물 부문에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대상은 우수 교육 브랜드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지난 2008년 시작돼 올해로 19회를 맞았습니다. 마약 카르텔 두목 사살 이후 보복성 폭력 사태로 멕시코가 치안 불안에 빠지자 북중미 월드컵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월드컵 개최지 변경설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당국은 그럴 일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채 도로를 막고 있는 버스 주변을 무장군인들이 순찰합니다. 인파로 북적여야 할 휴양지도 연기에 뒤덮여 폐허로 변했습니다. 마약 카르텔 두목 오세게라가 사살된 뒤 시작된 폭력 사태로 70여 명이 숨지는 등 멕시코 전역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는 6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Creo que sí se debería de analizar, dado a que sí pone en riesgo tanto a las personas con las que estamos aquí como las que vendrían del extranjero. 월드컵 개최지가 바뀔 수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 멕시코 당국은 국제축구연맹에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No hay absolutamente ninguna intención de la FIFA de quitar ninguna sede a México. 셰인바움 대통령도 월드컵 기간엔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o hay ningún riesgo para los visitantes. 미국, 캐나다와 함께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멕시코에선 104경기 중 13경기를 소화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A조 조별리그 3경기 가운데 2경기를 과달라하라에서 치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정월 대보름을 맞아 펼쳐진 쥐불놀이 풍경인데요. 논둑을 태우던 옛 풍습이 현대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석촌호수의 밤 풍경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재 위험 때문에 도심에서 쥐불놀이를 하기는 어려웠는데요. LED 기술을 활용해 불꽃의 궤적을 안전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시민들이 LED 등을 돌리면 그 리듬에 맞춰 석촌호수의 조형물인 더 스피어가 역동적으로 반응하며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애군을 쫓고 복을 빌던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기술로 풀어낸 셈입니다. 방식은 바뀌었지만 정치는 정말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런 비슷한 풍경이 펼쳐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스위스 산악마을에서도 쥐불놀이와 비슷한 풍경이 펼쳐져 눈길을 끄는데요. 불타는 원반을 휘휘 돌려 밤하늘로 날려보내는 샤이벤슐라겐이라는 축제입니다. 붉은 불꽃이 긴 궤적을 그리며 골짜기로 떨어지는 모습이 우리네 쥐불놀이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도 이 뜨거운 불꽃이 겨울에 찬 기운을 내쫓고 따뜻한 봄을 불러온다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긴 겨울을 보내고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려는 마음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정말 봄을 기다리는 설렘은 지구촌 모두가 같은 마음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2월의 끝자락, 봄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낮에는 제법 포근한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 1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출근길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특히 호남 지방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답답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오늘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3.4도, 대전은 1.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 대구, 부산 등 곳곳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